예, 자, 안녕하십니까. 마켓 뒷담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죠. 자, 한 주간의 시장을,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 운용력의 편안한 시각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주제에서 나타났듯이 뒷담화 편안하게, 박강명 퇴근합시다. 그런 또 주제죠. 원래 이 시간에, 저희 운용력들은 다 퇴근하는 시간인데, 편안하게 한 주간의 시장을 좀 함께 하려고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은 따뜻한 인사한 건가요?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예,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우리 토마토 운용력들은 3명이서 함께 하고 있죠. 했어요. 예. 자, 이번 주 한 주 간단하게 좀 되짚어보면 돌고 돌아서 지수로 따지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제자리 걸음이고,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락, 수요일날 폭등, 어제 오늘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막판에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체적으로 짧게 전망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맞았는데,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지수 전망을 했던 분이 우리 명준호 운용력, 명스트라다무스. 예. 네. 지난주 결국은 급등 급락하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 걸음 올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주중에 보면 막 그냥 급등도 그냥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정신이 없을 건데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랑 거의 똑같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똑같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죠. 예. 어떻게 보면 1월달 한 달은 1월 초에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성, 그 다음에 1월 중하순부터는 LG엔솔 수급 때문에 2월달 들어서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충돌과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지수의 변동을 야기시켰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악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거의 끝물 아닌가 싶은데. 끝물. 네, 그렇죠. 끝물일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쪽인데 일단은 악재 영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건데 한 차례 그래도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이번 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쪽인데 다음 주도 나올 가능성인데 이번 주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시작으로 보이는데 시작으로. 네. 전 지난주도 2%에선 우크라이나 안 했었죠. 안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죠.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얘기했잖아요. 이게 푸틴 얘기한 것도 아니고 16일 날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예, 러시아가 막 이제 공격할 거다. 그거 나올 때부터도 주로 이 방송들 제가 드린 얘기들은 이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치고 들어오지도 않고 한 반년 정도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한 7, 8월 정도?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게 지금 이슈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이제 중간선거 11월 달 있는데 어떤 관심을 딴 데다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안에 내부적인 건 인플레 이슈든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이슈들은 그렇다고 막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이슈예요. 지금 이게 또 푸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지지율이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들인데 역시 관심을 좀 딴 데다 돌려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최저로 내려와도 80% 없죠? 이상입니다. 지금 60%대. 60%가 떴다고요? 예. 처음으로.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이제 그럼 딱 타이밍이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은 한 7, 8월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선거 분위기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가는 시점들 되고 그래서 그 결론은 그렇겠죠. 결론은 전쟁보다는 무언가 이제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 갖고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결국은 양쪽 다 똑같이 지금 지향하는, 속내는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떻게 이게 평화적인 어떤 상황들이 딱 오는 거 아니면 어떤 상황 이게 바로 오기보다는 제 생각엔 거의 한 7월, 8월 그 정도까지도 계속 뭔가 이제 긴장 완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긴장이 이제 또 커졌다. 긴장 완화, 긴장 고조하고선 계속 이게 반복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증시에 있어서 효과는 3월 달 한 중순만 넘어가도 전혀 없어지겠죠. 이게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지금 갑자기 군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면 폭등 또 어디에서 또 일부 지역에 이제 또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럼 폭락 이게 이번 주는 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2번, 3번, 4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또
긴장이 고조되는 어떤 이슈 나오면은 아유 또 개가 짖는구나. 예. 또 이게 완화된 이슈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닭이 우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별로 증시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중 의원이 얘기는 그죠.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네. 또 중간 선거도 대비하고 뭐 이런 쪽에서 이런 관점이다. 이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원적인 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가스전 노드스트림 2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거기에 영향이 있잖아요. 작년도 한 10월 달인가 이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실 노드스트림을 지금 몇 년에 걸쳐 갖고 돈도 광고했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미국이 이제 뭐 슈엘가스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한테 야 이거 너희들 개통하지 마라. 저 이제 만들어 놨지만 개통하지 마라 해갖고 지금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성질 라인 면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돈 들여갖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고 있어갖고 제2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금 가동을 못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은 거기서 답이 나오겠죠. 나중에 이제 한 7월달, 8월달 가갖고 뭐 외교적인 어떤 저 부분이라는 게 결국 뭐 미국이 이제 당근 던져주는 거 그래 뭐 노드스트림 해갖고 너희 좀 어느 정도 또 가스도 팔아먹고 해라 뭐 등등 해갖고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나오면 서로 재미가 없거든요. 푸틴도 뭐 지금 바로 나오면 또 다시 이제 내부적인 어떤 또 이슈들에 그냥 또 휘말려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어떤 해결책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국내적인 어떤 현안들 그런 거에 이제 계속 또 공격당해야 되는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양측이 모두 기뻐할 시점은 한 7, 8월이 아닐까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박정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뭐 새로운 시각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갈등 부분 자체는 정치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전쟁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긴장 관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긴장 관계 때문에 국제유가라든가 LNG 가격이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 전 세계 원유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LNG 가스의 25%를 러시아가 차지하니까 러시아의 재정 수입 대부분 자체는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든 긴장을 조성시켜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최저치고 10월 달에 중간 선거니까 그런 또 부분도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다고 봐요. 현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들은 병력 철수하고 있고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쪽인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철수한 기미가 없다든가 그런 긴장 관계를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 명준호 의원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도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이미 정점은 통과가 좀 됐다. 점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별로 뭐 영향 받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같은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은 없을 거다. 제한적일 그러니까 거다.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날 신고할 거야 하니까 15일 날 러시아가 철수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며칠 안에 신고할 거야 하니까 오늘 딱 나왔던 내용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외무부 장관 회담 한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며칠 안에 친구는 못 하겠죠.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하는 중에 침공을 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바이든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했었는데, 근데 딱 여기서 약간 의문 든 게 뭐였냐면은 유가나 천연가스가 최근 들어서 2, 3일 동안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침공했다 생각하면은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저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든이 뭐 얘기만 하면 바보같이 뒤통수 맞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든 생각이 갑자기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장에서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얘 바이든이 노리는 게 딴 거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천연가스가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러시아 다음에 이란입니다. 그럼 이란이 예전에 이제 트럼프 때 이란과의 유럽하고 맞았던 핵협상 부분을 엎어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러시아 쪽이 결국은 유럽이 에너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격을 두면서 이란에 대해서 핵협상을 풀어버리면서 다시 복원하면서 이란이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빠졌다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건 좀 아직 좀 먼 이야기 같고 지금 현재 시간 끌기 하면서
이란을 대체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의 유럽이라는 이쪽에다 영향력을 줄여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더 파워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어차피 우크라이나 이슈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저도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이 결국은 꺾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 막 가정 하면은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바이든 생각도 모르고 예친 생각도 모르고 얘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난리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국내 증시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좀 완화만 되면 되는데 이번 주 사실 코스닥 보면은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이슈 16일에 대한 푸틴의 선전포고가 아닌 바이든의 일종의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뭐 공격 예고 이런 이슈가 지난주 이번 주 이게 없었다면은 글로벌 증시의 모양과 한국 증시의 모양은 달랐을까? 똑같았죠. 그렇죠. 제 생각엔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슈 자체를 그걸 갖고선 또 등락을 가져간 거지. 그렇죠. 사실 그게 없었어도 뭐 그러면 그게 없었으면 또 그렇겠죠. 좀 올라오면 이제 뭐 인플레 공포 뭐 경기 관련 우려감 뭐 또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또 낙폭과대 메리트 해갖고 어차피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오히려 저는 이게 그 부분 자체가 예. 혹시든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그거 자체가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예. 과거에 2년 전에 코로나19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기회가 됐듯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는 이 자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러시아가 제가 제일 피해를 볼 거예요. 러시아는 피해 안 볼 거라고 봐요. 예. 러시아는 피해 안 보고 러시아는 일단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들어갈 건데 중간에 껴있는 우크라이나만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연히 두 양대국 편을 볼 거고, 일단은,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하더라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들어갈 거잖아요. 경제 제재가 들어갈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 제재 들어갈 건데, 경제 제재 들어가게 되면 유럽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요. 미국은 피해를 안 봐요. 미국은 아무 피해도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안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은. 러시아도 전쟁 안 일으키고 예. 유럽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도 중간에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솔직히 말로 미국이 약간 패권을 좀 더 가져가려고 옆에다 자꾸 부추기는 거지. 러시아는 어차피 중국하고가 이제 동맹 관계라서 러시아가 이제 원자재가 많고 그다음에 식량 생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경제에 들어간다 하면은 사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중국이 다 옆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재 효과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또 유엔 자체에서도 상임 이사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했을 때도 제재한다고 그랬지만 그냥 못했죠. 유명무실화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들한테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쪽이고 일부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국가들이 약간의 어떤 제재에 따라 가지고 경제에 따른 문제점 자체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큰 영향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그거 주식 팔아야 됩니까? 사야죠. 사야죠. 사야는 저는 일단 사야 된다고 미국 봐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일단 오르지 않을까? 네? 미국 증시. 네. 미국 증시가 오르겠죠. 미국 증시의 특징이 항상 네. 일종 패트리어트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나라의 어떤 대결 내지는 어떤 사태가 터졌다면은 일단 무조건 오르고 보는 그게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그런 좀 패트리어트 뭐 애국심 장세 비슷하게 갖고 무조건 어떤 뭐 우한도 그렇고요. 어떤 국가 간 대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증시를 올리고 보는 그런 속성이 있어갖고 제 생각에는 증시가 또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본토에서만 없으면은 네. 원래가 수혜죠. 무기 팔아먹죠. 그 전쟁을 하는 당사국들만 죽어나는 거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전쟁 특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번 주 사실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다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다든가 우리나라도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없죠. 주식시장만 변동이 있는 거고 외국 투자가들도 주식 안 팔았거든요. 이번 샀죠. 주에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 시장에서 거의 한 1,500억 이상 샀을 거예요. 거래 코스트 합쳐서 예, 그렇죠. 예. 선물도 좀 많이 매도 금액을 줄였고 많이 줄였죠. 예, 그런 상태인데 너무 국내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기도 좋았던 부분이 아직까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신용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 이번 주에 또 많이 빠져가지고
1월 달 저점 만들 때 신용보다 지금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매물 압박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긴 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 자체가 특징 자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폭락했던 것 자체가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물량을 다 내놓은 거죠.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수요일날 급반등이 나오는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막 폭격 얘기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주가 급락했다가 빠르게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어제였죠. 어제 이제 딱 점심시간 12시, 제 시간이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였는데 네. 그때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한 1.4% 정도 상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속보로 우크라이나에서 포격했다는 속보 뜨자마자 그렇죠. 코스닥이 뜨기 전이죠. 일단 빠지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찔끔찔끔 아니, 뚝뚝뚝 찔끔찔끔은 빠지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속보가 뜨니까 분봉이 1분봉이 거의 막 수직으로 예, 떨어졌어요. 하루치 이상의 그래서 분봉이 바로 났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대까지 갔다가 그 나서 이제 반등 시작했는데 네. 그 주변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야 이 급락할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냐 막 이런 얘기도 떠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속보 뜨는 순간 겁나서 일괄 매도 버튼을 눌러버렸다고. 아, 그런 그러니까- 분이 진짜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통 우리가 종목을 갖고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악자 떴다 해서 바로 한 종목을 이렇게 매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괄 매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매도 버튼 눌렀다. 왜냐면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2003년 맞죠? 이라크전. 네. 그때 이후로 사실 이 정도의 뭐 이슈가 되는 전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뭐 간단하게 여기저기 국제전이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국제전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걸 아니까 당연히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셨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그래도 시장에 빠져서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속보로 그냥 딱 떠보니까 전쟁이다 이 생각에서 우르르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학 개미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들 시각에서 시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저처럼 주식 경력 30년이 넘는 사람은 저는 뭐 회사 입사할 때부터 그 당시에는 김일성이었으니까 김일성 뭐 사망설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림이 많이 나왔고 뭐 미국이가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든가 그럴 때도 시장이 출렁거림이 나왔고 근데 결국은 제자리걸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위에 계속적으로 뭐 북핵 문제라든가 엄청난 지정학 정책, 한반도 리스크가 있었지만 결국은 늘 똑같았죠?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 자체도 이것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에 있어서 결국은 곧바로 회복이 된 걸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동학개미 세대 이후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죠. 전쟁이라는 생각하면 상당히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는 국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의 큰 이유 자체가 국내 투자가들이 지금 데이 트레이딩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착용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은 불안하게 되게 되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오늘 샀다 내일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 파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이게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제 그냥 시장에서 아예 무감각해졌다. 그러면 또 그렇다면 또 증시를 크게 끌어올려야 되는 동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마땅히 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낙폭이 크다는 거 그게 최고의 지금 메리트라 사실 오를 때도 요즘 보면 주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하루씩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또 한계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것도 없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어떤 이슈를 안 준다면 시장이 그냥 변동성도 없어버리면 정말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뭐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슈였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어떤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줘서 그걸 갖고선 엎었다가 들었다가 이 변동성을 계속 주면 그래도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도 하게 되고 단타도 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수익 낼 방법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제 생각엔 계속 이슈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결론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는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대체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점점 무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뎌지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다 또 폭격이라든가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투매에 동참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게 않겠지만. 이게 왜냐면 이것도 시차가 좀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나 또 한번 출렁거리면 뭘까? 이번 주에 이렇게 날쳤으면은 다음 주에는 이런 이슈가 나온다 해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 그렇죠. 정도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악재가 노출되더라도 그쪽은 파는 게 아니라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이고 우리 명준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체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나 증시 영향력은 뭐 그렇게 증시 영향이 없다. 증시 영향력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점점 줄어들죠. 줄어든다. 예. 뭐 사태 자체의 종결이 좀 길어지겠다 그런 얘기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겠네요. 아니죠. 다음 주도 변동성 이번 주 변동성이요? 만만치 않죠. 지금 오로지 변동성만으로 지금 진짜. 이번 주보다는 줄어들겠죠. 저점은 근데 안 변동성이 내려갔어요. 이번 주도 셌지만 사실 지난주도 셌습니다. 지지난주도 세고. 지금 우리 증시 있어갖고 벌써 한 1월 달 내려올 때 변동성도 셌지만 1월 한 27일이었나요? 바닥 치고 나서의 변동성도 계속 급반등 뭐 한 이틀 사이에 100포인트 이상 확 올랐다가 또 반락도 한 50포인트, 70포인트 크게 나왔다 이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 다음 주도 그러면 어떤 이슈일지 그럼 모르지만 나온 다음 김에 주도 지난주에 역시 우리 명준호 형님이 지수 전망치를 좀 어느 정도 좀 잘 맞히셨는데 예. 다음 주에 한번 지수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지수 맞추기 또 변동성이 크다고 바로 얘기하는 얘기해보죠. 거죠. 지금 오케이. 저는 일찍 변동성이 하는 거야?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할까요? 예. 뭔지 먼저 아시죠? 하시죠. 변동성은 큰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 종가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가는 똑같다. 똑같다. 종가는 지난주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도 똑같다. 오히려 다다음 주 가야 이제 뭐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이게 이동이 생기지. 다음 주도 주중 보면 뭐 월화수목금 하루에 기본 30포인트, 50포인트씩은 날마다 출렁출렁 움직이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 금요일 날 거의 똑같은.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번 주는 주초가 약했죠. 주초가 주로 급락 분위기였잖아요. 월화가. 그리고 수목금이 비교적 강한 분위기 그러면서 다시 원점을 왔는데 다음 주는 제 생각에는 주초는 오히려 굉장히 하여간 좀 센 분위기. 반면에 주 중반 이후로 가면서 약해지는 분위기. 그런데 결국은 또 지수가 제자리, 현재 시점 정도? 그 정도 봅니다. 저는 일단 저점은 올라간다. 변동 축소가 좀 되면서 변동성 완화고 저점이 이번 주 저점이 2,667 정도 됐었죠. 예, 근데 다음 주는 2,700 정도는 지가 될 것 같고 종가는 개인적으로 2,780 정도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80 정도 타치하는 수준도 전개될 거고 장중에 조심스럽게. 근데 변동성이 크진 않다. 제한적인 등락인데 저도 등락 국면 쪽에서 계단식의 저점을 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우정님 좀 적은 변동성을 좋아하시나 봐요. 적은 변동성.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명진호 운영력도 그런 쪽 아닙니까? 왜냐면 트레이딩 매매를 안 하잖아요, 우리 운영력도. 그렇긴 해도 이제 못하죠. 재미가 없고 거래량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니면 단기 조용한 매매 건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변동성을 상당히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 잘 대응하신 네. 분들은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매매 하시는 분들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하고 투자의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서 변동성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모았는데 뭐하러 또 변동성을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변동성은 완화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수가 2,780 정도 얘기하는데 쓰신 시기면 2,800은 써야죠. 그래서 저는 2,800 이상 강한 지수 흐름. 그죠? 그렇게 강한 흐름으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슈 이만할까요? 네, 그렇죠. 그만 얘기하고 결론은 그렇죠. 이 결론은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죠. 변동성 나오면 주식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든가.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사실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한다면서 금리 인상 이야기했었고 그때 11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4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것들이 이제 정점을 한 번씩 다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만 끝내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올해 연초에 시장을 예상을 할 때 이게 대신증권이 지수를 가장 근접하게 맞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논리 근거 자체가 테일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테일 리스크라는 자체는 전쟁 리스크인데 전쟁 리스크 자체가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일어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점 자체가 종합주가지수 2,600까지 내려올 거다. 유리하게 증권사가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 대부분 증권사들이 지수 전망치를 2,800포인트 저점을 예상했던 건데 2,800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물론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2,590까지 내려오기 자체는 수급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리스크.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내부적으로 좀 이번 주 시장은 지수는 등락이었지만은 그래도 업종별로 많이 달랐죠. 업종별로 특이했던 것 자체는
가장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 이번 주 보면 거의 요일마다 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날 갑자기 확 올리는 종목 다르고 수요일 날 확 올리는 종목 다르고 날마다 딱 하루씩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지수가 빠졌었으니까 예. 사실 그때는 뭐 그 크게 올라갔다 종목은 거의 드물었었고 사실 이제 수요일 날 하루가 급등이 코스닥이 원치 세게 나오면서 거래소도 강세 띄었었고 수요일 날에 급등 나왔던 거는 거의 딱 낙폭가대 막 게임이라든지 전체 다 올랐죠. 사실 뭐 4.5%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이때 안 올라간 그날은 거의 대부분 올랐죠. 안 올라간 종목이 네.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강세되었던 것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화장품도 일부 있었죠. 오늘은 실제적으로 가장 강세였던 부산 게 그죠 원전 관련주. 네. 그 다음에 화학이 상당히 셌었죠. 그리고 뭐 그 몇 쪽으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강세였던 거는 해운. 해운. 해운이죠. 그렇죠. 업종 중에서 HM. 경기 관련 쪽에서는 해운. HML. 해운주들, 해운주라 하더라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올랐던 것 자체가 리오픈 관련 종목들. 그죠. 예. 나머지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은 등락구간.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트레이딩 매매. 공통점은 뭘까?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의 공통점. 그때 나온 공통점이요? 예. 납폭가이라는 거 빼고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은 급등 나오기 바로 전날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그렇죠. 종목이었다 이거죠. 낙폭이 나온 것뿐만 아니고 야 이거는 정말 안 오를 거야.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관심도 흡수하는 그런 종목만 딱딱 올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나요? 요즘은, 두뇌를 딱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개조해야 먹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수도 여기 근데 마찬가지고 요즘, 종목도 요즘 마찬가지고. 중심 잡기가 쉽지 예.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 종목도 아닌 것 같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시장이 전체가 다 납폭가대잖아요. 예. 뭐 그렇죠. 생산이건 그렇죠. 예. 뭐 가치건 뭐 할 것이 다 납폭가대인데 여기서 사실 누가 선도주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 먼저 튀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느냐 사실 그 부분 같은데 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실적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HM이 제일 아무래도 셌었죠. 원래가 이게 HMM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했을 때는 국내 대형주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였거든요. 네. 2%에서 3%밖에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게 네. 갑자기 머스크사가 이제 올해의 해운 업종 업황이 작년보다 더 좋다. 이 얘기 하나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못 하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리포트를 썼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HMM 같은 경우 증권사들 리포트 목표 주가 보면은 퍼가 2% 3%인데 피크아웃이고 앞으로 안 좋아지니까 보통 목표가를 25,000에서 28,000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자리 때 훌쩍 넘어가 버린 거죠. 해운업종 지금 그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거의 최고 수준이죠. BDI 지수는 급락이 나왔지만 그죠. 그래서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건데 일단 실적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잘 그렇고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고 예상 실적보다 아마 HMM도 아마 가이던스가 2조 5천억이 나면 2조 6,500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10% 이상씩 다 좋게 나왔더라고요. 해운업종, 컨테이너업종 지수가 여전히 강세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 가는 게 건데. 맞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업종 중에서 보게 되게 되면 PBR 대비 ROE 대비해서 최근에 지표를 보니까 가장 싼 업종이 해운업종. 맞아요. 해운업종이 가장 이게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으면 결국 PBR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저평가가 해운업종. 그 다음에 철강 업종이 50%. 화학도 쌉니다. 예, 이게 가장 1위가 해운업종, 운송업종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철강업종. 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운송 컨테이너 업종 지수의 강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죠. 지금 뭐 워낙 한 8개월도 넘지 않았나요? 조정받은 지가?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 자체도 50% 이상 나왔으니까 또 굉장히 그 많이 기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었죠. 드디어 이제 또 때가 한 번 온 거죠. 때가 온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 실적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너무 일찍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해운업종은 이제 보통 우리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자체가 보통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수가 높을 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최소한 급격하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가는데 이거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 많이 움직였잖아요. 원전 관련주는 오늘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제 이제 저 두산중공업 이제 월요일 날 저 뭐죠? 유상증자 유상증자. 물량 이제 또 나오고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IPO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니까. 얘기하는 IPO는 아니어도 이것도 일종의 IPO예요. 그러니까 그런 IPO 효과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주가를 또 올리자고 수소 이슈도 오늘 뭐 새로 나온 건 아닌데 기사들은 아침에 막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도 일종의 IPO인데 월요일 날 좀 분위기 좋게 가져가자 그런 차원에서 또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두산중공업 이제 올라간 이유를 저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는데 어제 오늘인가 그 납입이래요, 유상증자. 예. 유상증자 납입이잖아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3,850원일 건데, 1조 한 3천억 정도 자금 조달하죠. 엄청 그걸 많이 자금 조달해서, 회사가 이제 현재 지금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 상환을 하면서 이제 채권 관리단에서 벗어날 거다. 이게 회사 측에서 자꾸 2, 3일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권주가 많이 발생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거의 않은데 97%였나요? 이게 웬만해서는 웬만해 실권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다 했죠.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약을 유도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날 거다. 그런 어떤 기사도 내보냈던 것 자체가 낙폭과대와 함께 또 납입이 끝났으니까 납입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청약할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수급 이슈도 해소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선 관련 테마 쪽이니까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런 또 영향도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부 리오픈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종목들 보게 되게 되면 두산중공업을 예를 든다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작년도에 최종 시세 보면 매출액이 11조 원에 영업이익이 8,900억, 당기순이익 아마 2, 3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올해 작년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올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이제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하지 않게 사업 계획상. 네, 그죠. 그런 것들 안 보더라고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올해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사업 계획을 보게 되게 되면 올해 매출액이 7조 4천억이에요. 7조 2천억인가? 작년도 11조 원인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800억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두산 인프라코가 빠져나가면서 두산 바켓이 연결해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다 빠졌죠, 이제. 근데 주가는 시가총액이 지금 문제는 시가총액이 비싸죠. 유상증자까지 감안하면 제가 계산해보면 발행기수가 아마 지금 6억 주 될 겁니다. 지금 5억 몇천 주가 되는데 유상신주가 3월 달에 상장되거든요. 그걸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6억 주면 주가가 현재 지금 18,000원인데 2만 원까지 간다. 오늘 산 사람은 2만 원 이상 간다고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럼 2만 원이면 12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상식적으로 영업이 2조 2,800억짜리가 시가총액 12조 원 가야 되느냐. 엄청나게 주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선 테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뭐 수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뭐 IPO라고 이제 유상증자도 있고 했었지만 네. 저희 약간 대선 테마 쪽에 무게를 많이 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두산중공업만 간 것이 아니라 사실 두산중공업 월요일 날은 급락했었어요. 유상증자 그렇죠. 13, 예. 급락 13%가 네, 급락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100%가 안 되니까 네. 사실 이것도 웃긴 거죠. 97% 정도면은 다 납입한 건데 거의 네. 사실은. 근데 이게 100%가 안 나왔다니까 뭔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월요일날 급락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만 움직인 게 아니라 한전기수, 한전 KPS하고 뭐 다른 이제 원전 관련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테마주로 왔다로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테마주가 이제 대선 테마라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 대선 선거일이 이제 한 20여일 남아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늘 겪어왔지만 우리 앞전에 이제 불과 이제 한 2년 전 이제 그 미국에서 대선 했을 때 그때 그랬었잖아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했을 때도 바이든 신재생 에너지 수혜주 막 하면서 그때 막 올라갔던 게 다 신재생 에너지들 뭐 태양광이나 뭐 다 갔었잖아요. 선거 딱 끝나는 순간 우르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 대선주들에 대한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잘 판단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원전 관련주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게 쭉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원체 대규모 수주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가 아직 기술 개발이 완료된 케이스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 케이스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대선 테마로 가신 분들은 이게 나중에 당선된다 했을 때는 또 차익실이 굉장히 세게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도 보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두산 중공업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실적들을 다 체크해봤는데 뭐 BHI라든가 그다음에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 다 비싸죠. 거의 한전 기술이니까 KPS가 뭐라도 거의 적자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엄청 비싸요. 이게 저도 같은 시각인데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저는 대선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저는 예. 3월달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죠. 테마주, 예. 대선 테마주 자체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실 대선 테마주들은 이미 벌써 반토막 훨씬 더 나 있죠. 대선 테마라는 건 항상 경선 보름전. 그죠. 예, 보통 거길, 그죠. 예, 경선 그때부터 보름전이 시작했었죠. 딱 고점이고, 경선 보름전부터 경선까지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벌써 반토막 이상 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뭐 이제 앞둔 시점 거기서는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난 자리에서 조금 반등 나오다가 이제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됐다 해도 내려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 뭐 2천억, 3천억 뭐 이런 테마주들 얘기고요. 제 생각엔 근데 원전과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에 한 보름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10일 내지 15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의 이쪽 원전 관련 또 이재명 후보는 수소 산업 쪽 양쪽 다 지금 낙폭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면 일단 누군가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뭔가 대통령이 이제 새로 바뀌었다인데, 예, 뭔가 사고 싶은 수급들이 옵니다. 그 수급들이 사는 힘만 갖고도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제 생각엔 지금 그래도 수소 쪽, 친환경 라인 중에서도, 예, 수소 쪽이 아닐까 싶어요.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됐다? 뭘까? 일단 그래도 수소 아닐까 하고선 그렇게 붙는 수급 한 열흘 정도는 대선 직후에 근데 대선 누가 직후 될지는 뭐 지금 모르니까. 이후에도 예. 간다는 쪽이요. 예, 대선 후에 한 열흘 정도는 수급이 붙을 걸로 현재는 봅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가 예. 지지율이 높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선 이후에도 간다.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크게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뭐 오르는 척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윤석열 후보가 됐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는 뭐 크게는 안 올라도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시각은 대선 관련 테마, 인맥 테마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도 아예 예, 거긴 이미 경선 보름 전에 끝난 거예요. 일단은 2월 달 안에는 팔아야 된다. 3월 달까지 가서는 안 된다. 대선 최소한 3, 4일 전에는 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쪽에 테마로 본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너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거든요. 대표 관련 종목들 일진 파워라든가 BHI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안 따라주거든요. 리오프닝 주도 그렇고 이런 뭐 이쪽 예, 원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제 생각엔 가는 만약 흐름이 맞다면 가는 흐름 속에서는 사실 실적을 또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뿐이 못 간다. 우리가 벌써 경험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장세 이후에 보면은 초기 시점에 제약바이오주들, 그 다음 뭐 2차 전지 수소 관련주들, 그 다음 뭐 계속 그 뭐 예, 흐름들 보면은 올라갈 때 밸류 수준만큼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밸류보다는 월등히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달, 세 달, 네 달 하고선 다시 이제 기업 가치 수준 내려오지 그런 면들이 있어갖고 그렇다고 뭐 꼭 원전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크게 뭐 대시세를 낸다 그런 관점보다 꼭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밸류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예.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맞는 건데 우리가 주가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주가는 중요한 것 자체는 기업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가치로 따라간다는 거죠.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 수렴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안 들었던 작년 상반기까지 그때까지는 명종이 얘기했었던 밸류와 무시하고 가는 시장 개인들 중심 시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고 이제 공매도라는 이런 때 허용이 되니까 밸류 자꾸 따지는 시장으로 바뀌어 있긴 한데 모르죠 사실 한 번 더 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 밸류 따라서 못 가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근데 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전 관련 테마라 하더라도 당선되든 안 되든 뭐 당선된다 하더라도 좀 더 가고 나서 빠진다는 관점이시니까 그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가기 전에 대선 하기도 전에 이제 한 번 더 갈 수 아니 근데 있다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저 누가 될지 누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누가 된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전에 어떤 후보에 대한 게 쑥 올랐다가 쑥 빠져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죠. 너무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 후보의 뭐 원전, 이재명 후보의 또 저기 뭐 수소 산업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그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수급이 붙을 가능성은 있는데 붙는 만큼 또 때리는 수급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는 안 올라도 하여간 뭐 어떤 뭐 지금 장에서는
예, 뭐 다 하루 이틀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인데 의외로 한 열흘 정도는 추세 나올 수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원전 관련 종목도 상당히 심할 수가 있고 반면에 수소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 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현 정부 정책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본다면 안전한 쪽은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거의 못 올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수소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된다 한다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이재명 쪽이 된다 한다면. 그래도 거기도 시셀님이 대시셀 다 만들어 놓고선 지금 낙폭이 나온 상태에서 반등이라 큰 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거기도 한 열흘 정도 좀. 예. 이게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저거. 예. 저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은. 저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중립으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리오폰 관련 종목들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한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자체가 이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인데 기업들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적들이 안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전이라든가 리오폰 관련 종목들을 이슈가 많이 통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실적이 안 좋으면은 바로 꼬꾸라집니다. 안 빠지던데. KCC 같은 경우가 KCC가 올랐던 종목들은 빠져요. 올랐던 종목 중에서 KCC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선발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KCC 실적이 딱 예상치 하에 좀 심하게 나오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그래도 어제 오늘 다 거의 또 올라오긴 했는데 하나폭이 절반 아직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하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으면은 한 번씩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낙폭가다라서 우선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기초 판단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 누가 주도를 할 거냐 이제 그 그렇죠. 싸움이 되겠죠.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주영하고 종목을 얘기 많이 하는 쪽인데 요즘 종목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똑같아요. 2,800까지. 그래서 2,800 올라가 2,800에서 2,900까지 그렇죠. 2,800까지 어느 정도 최소한 올라와야지. 이때까지는 종목의 차별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2,800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발생된다.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좀 지금은 사실 차트 보고 네. 등락장이죠, 그냥. 차트 보고 자리 쓰면 잡았네라고 하는 애들 갖고 근데 있으면은 그것도 자리 잡았네에서 사면 안 돼. 요즘은 자리 잡았네에서 사면 물립니다. 이게 좀 기다려. 완전히 진짜 이 뭐랄까 생각보다 그렇죠. 뇌를 내가 진짜 사이코가 돼야겠다. 내가 정신병자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고 딱 느낌만 갖고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종목도 예를 들어 계속 한 보름 동안 빠졌다, 한 달 동안 빠졌다 했고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이 종목 아무도 안 살 자리다 싶을 때 여기서 살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지. 예. 거기서 사야 먹어요. 거기서 사야 그래도 막 급반등 나오고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 등락 국면에서 어떤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갖고 라인을 강하게 딱 이탈해서 빠졌을 때 거기서 사야 먹지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뭐가 딱 될 듯 모양 잡으면 거기서 또 뺍니다. 그러니까 추세 받는 어느 정도 올라온 예. 것들은 요즘 예. 추격하기가 굉장히 좀 오래 까다로운 케이스인 거고 될 것 같으면 까다로운 일복이 거고 들면 이제 무조건 팔고 자리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저자 한번 만들고 살짝 옆으로 행보하는 것들 이제 슬슬 움직이겠다 싶은 애들은 갖고 있으면은 먹긴 다 먹더라고요. 시간 예. 싸움이 좀 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바닥을 잡혔냐 안 잡혔냐라는 부분에서 훅 떨어진 애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투에 나갈 때 받으면은 먹는 게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표적인 최근 케이스고. 뭐 한 2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대형주에서 보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잖아요. 그죠. 그게 2주 전에는 완전 원성의 종목이잖아요. 그 뭐 뉴스도 그냥 안 좋은 뉴스들 계속 많이 나오고 완전히 머리 두뇌 구조를 그죠. 흥분 매도, 그러니까 공포 이게 매수 이게 그걸로만 가야지. 이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게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으니까 카카오 그룹을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뭐 지난주도 그 이번 주도 그렇고 제자리 걸음이 됐다 이제 지수가. 그죠. 결국은 그래서 순환 매수 흐름인 것 같아요. 따라가면 안 된다. 맞아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신 주가가 악재 노출에 빠진다고 기관 외국인이 판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팔면 안 돼.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주가 빠지면 사야 돼. 그럼요. 예. 네. 그렇죠. 기관 외국인 투자가 주가 사가지고 올라가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잡는 물량이 단발성보다는 약간 자꾸 모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잠깐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서 잠깐 내려온다면 오히려 사야 되는 관점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세게 움직이면서 지수 한번 세게 튄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파는 게 요즘 거의 그렇게 가긴 합니다. 우선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2,800 넘어가는 소리예요. 또 시장에 깡패 있잖아요, 깡패. 수고. JP모건. JP모건이 한번 이제 팔기 시작하면 거기서 정말 곤조 있게 팝니다. 곤조 있게. 죽을 때까지. 예? 추세가 완전 무너져서 내동댕이 칠 때까지 또 팔고 그래야 이제 걔네들 다시 수급 들어오고
그 주로 요즘 보면은 뭐 일중이든 등락 보면 JP모건 수급이 주로 갑자기 JP모건 수급이 완전히 누워있는 종목인데 들어온다? 그럼 또 시세가 좀 하루 이틀 또 강하고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일종의 뭐 깡패죠, 깡패 정말. 예. 근데 요즘 그 펀드 자금 동향 보면은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외국계에서. 그렇죠. 연초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주간 단위로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들어오죠. 네, 네, 신흥국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안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긴 들어오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일단 개인자가 안 미미하죠. 들어가고 예. 주식형 쪽은 꾸준히 좀 들어온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 투자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오늘 아마 코스닥 거래대금 또 최저치 나왔을 거예요. 6조 정도? 6조 1천억 정도. 오늘 코스피도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는데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 오늘 장중에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 뭐 회담한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미선물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그래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한번 그 휘청거린 거 한번 봐갖고 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미증시 무너진 거 보니까 어저께 팠던 사람들은 잘 팔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어저께 순간적으로 밑에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미증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잘 팔았다. 오히려 안도하고 오늘 더 빠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왜냐면 어저께 밑으로 던졌는데 오늘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심리가 약해졌죠. 그렇죠. 지금 시장을 딱 영화로 비유하면 간단하게 뭐예요, 지금 시장이? 모르죠. 무슨 영화 얘기하시는지. 그냥 오징어 게임이죠. 주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투자자들을 놓고. 어차피 그쪽이 내는 뉴스들 아니에요. 예, 이랬다가, 야, 전쟁 갑자기 이제 할 거야. 와, 뭐 해결됐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게 자연현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을 놓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야, 이랬다가 이제 다들 이제 또 안도하네. 갑자기 이제 또 공포 분위기 줬다가 다들 이제 공포에서 막 투매하고 막 지금 막 겁먹고 저거 하네. 갑자기 또 이제 뭐 당근주인 척 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형국은 딱 오징어 게임.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간, 이 주체자가 지금 무슨 생각? 지금 패턴을 보니까 또 흥분을 줘. 그럼 좀 이따 겁주겠구나. 지금 공포 줘. 그럼. 근데 이게 이 주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한 2, 3일, 3, 4일 이상의 주기였는데 이번 주는 거의 뭐 주기가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10분 주기였잖아요. 10분 전까지는 완전 어제 보면 뭐 지수 오전 내내 올렸으니까 굉장히 또 이제 완전 시장 안정됐네. 순간적으로 10분 동안 뭐 싹 뺐다 10분 후에는 또 초장대 양봉. 예, 이건 뭐 완전 기본적으로 이걸 뭐냐 하면 오징어 게임이죠, 그 자체가. 예. 수급은 외국인인데 최근에 변동성은 개인 투자가들이 야기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는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신용이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어, 신용이. 맞습니다. 다시 줄어들어. 다시 저점까지 내려왔어. 깼습니다. 예, 저점. 일단은 시장이 불안하면 신용 먼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때는 신용 물량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신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가장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 그래서 팔 사람 다 팔았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팔 물량이 없죠.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팝니다. 또. 예, 그래서 현 지수 때는 안 나올 것 같고 2,800 정도 가면 또 물량이 나오겠죠. 거기에서는 결국은 다음 주에 시장 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늘어나야지 물량을 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야금야금 현물도 사면서 선물도 5조 5천억까지 매도했던 것 자체가 지금 3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2조 줄어났어요. 2조 천억인가요? 하여튼 많이 줄어났어요. 이게 이런 것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시장의 금리 인상 국면,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자금도 연초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신흥국 자금도 계속 주간 단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판다는 거죠. 외국 투자가들이 안 팔고 개인 투자가들이 팔 물량이 없으면 시장은 하방을 지지가 된다. 문제는 가는 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주도권이란 부분은 뭐 오전께 주체자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주도권 현재 외국이 다 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외국인 장세가 국내 증시에서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가 2007년 이후로부터 사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한 15년 됐더라고요. 외국인이 중심을 움직였던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업력이, 그러니까 좀 중시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외국인 투자의 패턴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성향을 잘 모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심의 시장에 갔을 때 가장 큰 특징이 길고 천천히 오래.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네. 올라간다 해도 시원시원한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막 조정 주면서 가는 외국인 시장이니까. 성격도 많이 바뀌었죠. 15년 전 막 2005, 6, 7, 8 막 이런 시점, 2010년대 초반 같으면 외국인이 비교적 좀 차분한 편이었잖아요. 한번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든 방향성을 주면은 그 방향성 쭉 주로 그죠. 끌고 가는 느낌? 또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말 오징어 게임 주최자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뭐 얘네들도 지금 뭐 조석변계로 정신 어제도 예를 들어 외국인 선물 보면은 어제 아침에 거의 한 4천억 정도인가? 계속 사면서 이걸 올렸잖아요. 4,400개 정도. 그러다가 그 뉴스 그거 나오면 이제 폭락 나오는 10분 거기 보면 그걸 몽땅 다 팔아요. 네. 다 팔고 그러고는 또 그 한 10분, 20분 사이에 또 다시 또 다 사죠. 이건 그쪽 자체도 사실 지금 보면은 뭐 그야말로 초단기적으로 각 시장이 있어갖고 시장을 이렇게 등록, 변동성을 계속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게 가져가면서 어떤 뭔가 뭐 좀 파생 쪽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자체 지금 그것마저 없으면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만드는지 몰라도 하여간 외국인 자체도 성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랑. 근데 외국인들이 현물 쪽은 원래가 중장기 포지션이고 네. 파생 원래 단기 매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외인들이 선물에서 매수하다가 딱 떨굴 때 대신에 예. 콜을 많이 샀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어차피 단기적인 부분은 파생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로 끌고 가는 게 현물이니까 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방향이 이제 슬슬 나오는 과정이 3월 중순 전후 되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연준회의도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거도 끝날 거니까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또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심에 서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뭐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 이번 주 상당히 뭐 변동성 있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뭐 다음 주도 못지않게 재밌을 변동성을 걸로 싫어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시간 그래도 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예. 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번 오늘- 주도 기대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변동성을 느끼기 싫으신 분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저는 주식 결국 간다는 쪽이거든요. 그렇네요. 워낙 우리들이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트레이딩까지 접근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장이 너무 민감하거든요. 예.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하루하루 굉장히 민감하세요. 네. 하여튼 뭐 이번 주 어려운 한 주 보낸 것 같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고민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대체적인 시각 자체가 변동성이 좀 축소가 좀 되면서 좀 명준님은 그렇죠. 우리 명준호님 그렇지만은 하여튼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다음 주 시장 이 시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